네, 반갑습니다. 이제 시간은 많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총 정리하는 개념에서 좀 강의를 드리고, 이제 김철균 원장께서 도산 안창호의 삶과 정신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저희가 이렇게 이제 현업에 있으면서 사실 이제 뭐 철학 공부도 하고 인문학도 하고, 대개 이제 철학은 자기 자신이 어떻게 그 인생의 길을 걸어야 되느냐는 철학이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타인과의 관계에서 어떤 지혜를 가져야 되느냐는 고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철학과 고전을 같이 읽으면 철학은 분명히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되는구나. 이제 그건 뭐 100% 철학이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의 인간관계나 사회적 관계나 또 뭐 국가나 이런 거를 내가 그 사회적 지능을 어떻게 할 거냐. 그거는 고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해보니까 이게. 근데 그걸 공부하면서 옛날부터 제가 느꼈던 게, 왜 서양은 칼뱅이라는 사람이 이 직업이라는 거는 하늘이 내려준 콜링, 사명이다. 그거를 1500년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은 자기가 뭘 어떤 신발을 만들건 뭐 어떤 일을 하건 간에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은 하늘이 나한테 준 사명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이제 결국은 거기에 근면, 절제 이런 게 들어가면서 막스 웨버가 왜 서양에서 자본주의가 나왔느냐. 그 설명을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이렇게 설명한 거죠. 그리고 이상하게 일본이 메이지 유신을 받아들이면서 이 자본주의에 빨리 공업화에 빨리 흡수했는데,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 일본의 철학자 중에 1600년대에 이시다 바이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정말 중요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1600년대죠. 1630몇 년일까 그럴 거예요.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신성한 건 노동이다. 노동이 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일본은요, 지금 젊은이들 중에 노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내가 더 좋은 직장을 가기 위해서, 내가 무슨 지금 이건 월급이 찍어서 논다. 그거는 성립될 수 없어요. 일본은 어떤 일이든지요, 일을 해야 돼요. 일본 사람들은. 그러니까 지금 거의 뭐 고용률이 100% 이렇게 되잖아요. 뭐 일본이 막 뭐 중소기업하고 대기업하고 막 차이가 나서 우리나라처럼 80만 명이 쉬고 있고, 그거는 상상할 수 없어요. 다 여기서 나오는 철학이죠. 근데 우리 조선은 이게 없었어요. 다 산업공상이야, 산업공상. 다 그냥 과거 시험 그거 이외에 나머지는 뭐 다 그렇죠. 밑에 있는 애들이야. 근데요, 1900년대에 유일하게 대한민국 역사상 노동에 대해서 얘기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안창호 선생. 안창호 선생이 얘기한 제일 유명한 문구가, 저는 뭐 안창호 얘기했다 다 하지만, 저 하와이에 우리 사탕수수 따고 오렌지 따고 이민이 갔잖아요. 1904년에 인천에서 떠났거든요. 감리교회 이제 신자들이죠, 대부분. 하와이 갔는데 그때 안창호 선생이 얘기하는 것이, 오렌지를 따는 것도 애국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애국은 독립투쟁하고 막 그것만 애국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오렌지 따는 그 열심히 따서 노동을 해서 부를 일으키면 그걸 갖고 또 우리가 독립 자금도, 그게 애국이다. 처음으로 제가 많은 그래도 좀 읽어봤는데, 노동의 신성함에 대해서 처음으로 정식으로 얘기한 분이 안창호 선생. 박수 한번 치고. 그러니까 지금 막 신문에 막 80만 명이 그냥 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그냥 쉬어요. 어떤 일이든지 그걸 해서 자기가 거기서 또 다른 새로운 세계를 찾고 그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근데 우리는 전부 다 이게 생계의 수단,
내가 뭐 회사 다 생계의 수단으로 작용하는데 그것이 얼마나 신성하고 인간이 태어나서 일을 하고 노동이 얼마나 그 하늘의 뜻이라는 걸 제대로 가르친 사람이 저희 나라 조선시대는 유학에서는 없었어요. 그나마 우리가 정말 안창호 선생님, 그래서 안창호 선생님 그 규절을 읽어볼 때마다 야, 이거 어떻게, 야, 이 말씀을, 물론 미국에 계셨기 때문에 미국의 실용주의 정신하고도 일맥상통해서 그 말씀 하셨지만 그 말씀이 좀 더 우리가 1960년대, 50, 60년대 대한민국에 하나의 그 큰 가치로 남았다면 지금처럼 젊은이가 70만 명이 놀고 국가적으로 어마어마한 손해 아니에요. 그게 80만 명이 놀고 이런 건 없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오늘 이 도산 아카데미에 오다 보니까 제가 그게 생각이 나서 정말 위대한 철학가고 위대한 사상가님의 이름을 딴 스마트 리더십 강의에서 오게 된 걸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기본적으로 지금 이러한 전쟁에서도 이제 AI가 팔란티아의 그 국방부에 납품하는 소프트웨어가 이제 온톨로지, 그게 이제 결국은 이러한 전쟁에서도 엄청난 위력을 발휘한다. 지금 이렇게 됐는데 마침 금년이 이 알파고 10년이에요. 2016년 3월 19일부터 9일부터죠. 9일부터 3월 16일까지 이제 이세돌과 알파고가 이제 대회를 열었죠. 예, 이때 이제 결국 우리가 이제 알파고 쇼크인데 10년이 되는 해요.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도전과 나눔 조참 포럼이 3월 18일인데 주제가 처음 주제가 이제 오피스 혁명이죠. 알파고 10년 AI가 바꾸고 있는 고용혁명 그거고 첫 번째 김덕진 소장이 하고 두 번째 이제 장병탁 서울대 교수가 피지컬 AI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10년 동안 어떻게 왔고 또 과연 이런 변화가 어떻게 우리한테 줄 거고 또 제가 사실은 1977년에 삼성물산에 입사해서 1999년까지 이제 삼성에 다녔어요. 그러다가 99년에 이제 인터넷 붐이 나오면서 1990 옥션을 창업 대표를 하고 지금까지 이제 소위 말하면 벤처업계에 있는 거죠. 대기업에 22년, 벤처기업에 27년. 지금까지 이제 49년 동안 매일 집에서 이제 가방 들고 나옵니다. 나올 때 제 집사람은 하루도 빼놓지 않고 결혼을 80년도 했으니까 이제 구두를 닦아줍니다. 구두 닦는 거는 집사람 몫이야. 그 닦고 이제 가방 들고 와서 사무실 와갖고 지금 49년이 됐는데 삼성에 있을 땐 종합상사하고 비서실하고 임원이 됐으니까 큰 어려움이 없는데 벤처는 좀 어렵죠. 벤처 이거는 잘 되면은 벤츠 타고 안 되면 벤치로 간다. 벤치냐 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거를 49년을 하다 보니까 또 지금은 이제 도전과 나눔이라는 조참 포럼, 그 다음에 GNG 스쿨이라고 6개월마다 45명 이제 스타트업 뽑아서 이제 무료로 매주 월요일에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이제 3월 9일에 45명이 또 입학을 이제 8기가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에 있으면서 사업이라는 게 뭐구나, 기업이라는 게 뭐구나, 저 사람은 어떻게 저 어려움을 이기고 성공했을까, 또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운이 좋을까, 이제 그런 걸 이제 쫙 봐온 거죠. 사실 그 얘기 보통 6시간 강의하는데 GNG 스쿨에서는 그건 못하고 그냥 나중에 끝날 때 한두 마디 정도 제가 특히 이병철 회장님이 아주 그냥 강하게 얘기했죠. 결국은 운이 있어야 성공한다. 어록에 나와요. 이병철 제가 가지고 있는데 운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한 20년간 이걸 연구했어요. 제가 운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운이라는 게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냐? 내가 만들 수 있는 거냐? 아니면 그냥 우연이냐? 이게. 그래서 가끔 이제 저도 그런 얘기 하는데
성공한 사람의 얘기는 그렇게 귀담아 들을 필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거기에는 반드시 우연과 운이 들어가 있어요. 그 사람 특유의. 근데 실패한 사람의 얘기는 아주 귀담아 들어라. 거기는 원칙이 있다. 자, 그래서 과거 얘기는 그냥 실패한 사람 얘기만 듣고 성공이 뭐 어땠고 내가 삼성전자 다닐 때 뭐 어떻게 돼. 그건 그냥 참 훌륭한 분이구나. 그러고 잊어버려라. 왜? 나한테는 안 온다. 또 그 사람도 또 그게 오지 않는다. 그건 왜? 우연과 행운이 있기 때문에. 박수 한번 더 치고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기업을 운영한다. 그래서 제가 49년 동안 사업을 하면서 가지고 있는 유일한 생각, 가방을 들고 직원들을 오고 회의하고 아주 오늘 아침에도 회의해서 야 이건 플랫폼을 어떻게 만들고 뭐 쭉 한 가장 CEO의 최고의 선은 목적은 지속이죠. 망하면 안 돼. 망하면 안 돼. 모든 초점은 뭐예요? 지속하는 거. 지속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지속이 실제로 해보면 현상 유지라는 용어를 굉장히 멀리 해야 돼요. 지속은 현상 유지가 없어. 그러니까 태양이 뜨고 지잖아요. 뜨고 지.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성장이냐, 쇠퇴냐. 두 개밖에 없어요. 두 개밖에. 왜냐하면 내가 현상 유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건 벌써 퇴보하는 거예요. 퇴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이 지속된다는 의미는 다른 얘기로 말하면 어떻게 돼? 끊임없이 성장한다. 그 각도는 뭐 리니어 각도 이렇게 되건 끊임없이 성장해야 된다. 성장해야 된다.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원칙이에요. 근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기업이 그러면 그 기업의 성장의 스케줄을 어떻게 짜냐 하면 되게 이렇게 해요. 창업, 사업, 경영, 기업 이렇게 되게 이제 4단계로 분리하거든요. 자, 창업은 어떻게 돼요? 일단 가건물을 지은 거죠. 용기를 내서 도전한 거예요. 내가 제품이건 서비스건 새로운 내 나름대로의 하나의 사업을 가지겠다. 시작을 했죠. 그러다가 이제 내가 여기에 완전히 내 인생을 걸겠다. 그러면 사업이 되는데 대개 사업이 되려면 캐시카우가 있어야 되고 대개 블레이크 포인트, 손익분기점을 넘어야 되고 요 업계에서 약간 어떻게 돼요? 그래도 어느 정도 이름이 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사업이 되면 이제 지속이 늘어나죠. 대개 이제 이 사업가로서 이제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요 사업 단계가 커지면 우리가 경영이라고 해요. 경영. 이게 요 경영은 어떻게 돼요? 몸집을 키우는 거예요. 몸집을 키우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몸집이 키우고 인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 사업을 만든 창업가 오너 혼자서 이걸 다 하기는 어려우니까 이때 누가 나타나냐면 전문 경영인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전문 경영인은 우리 회사가 생긴 미션, 우리 회사가 왜 이 사업을 시작했는지 또는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명 이런 거는 관심 없어요. 오로지 어떻게 돼요? 몸집을 키우는 거예요. 몸집을 키우는 거예요. 전략과 또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저기로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지금 매출이나 이게 몸집을 어떻게 키우냐. 어떻게 키우냐. 이게. 그게 이제 안 되면 어떻게 돼요? 퇴임하는 거죠. 퇴임하는 거죠. 이게 이제, 그래서 이분들은 가짜를 붙이지 않고 자짜를 붙여. 그러니까 창업가, 사업가, 기업가는 끝에 가짜를 붙여요. 자기 평생을 걸고 오는 거예요. 근데 경영자는 평생을 걸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경영 잘하고 얘기해. 잘하고 얘기해. 그래서 이 경영 단계에 올라가면 이제 기업이 어떻게 돼요? 더 지속되는 거죠. IPO도 가고 더 지속되는 거지. 여기에서 이 경영 단계에서 만족하고 제가 보니까 소위 말하면 재력가. 야, 이건 맡기고 돈 이 정도 벌었으니까 이제 나 이거 갖고 이 재력가 쪽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그 벌은 돈과 그간의 자기의 그 능력을 가지고 또 다른 사업에
도전하자. 그게 기업가예요. 기업가. 그러니까 기업가라고 하는 거는 새로운 도전을 서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가는 요 사업가처럼 제품이나 서비스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뭐가 많은 거예요? 사업이 많은 거죠. 사업이 많은 거예요. 사업이. 그러니까 69년도에 삼성전자에 이병철 회장님이 삼성전자 들어갔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83년도에 반도체 들어갈 때 고민을 많이 하셨죠. 반도체는 일본이 그 당시에 미국이랑 다 잡고 있는데, 야, 이거 들어가야 되냐, 안 들어가야 되냐. 그래서 일찍 74년도에 벌써 이건희 회장님은 한국 반도체 본인 돈으로 인수해갖고 반도체 들어가야 된다는데 10년 동안 이병철 회장님이 머뭇거린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82년도에 보스턴대 경영학 박사로 받으러 미국에 가셨다가 실리콘밸리랑 가보고 어이구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83년도에 반도체에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이런 새로운 도전, 자기가 충분히 경영자로서 일생을 충분히 지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비연속적, 연속이 아니라 비연속적 새로운 거에 도전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기업가라고 그러고 그 뒤에 기업가 정신이다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기업가 정신, 정신이란 말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하나 붙는 거는 많지가 않아요. 제일 우리가 많은 게 군인 정신이죠. 군인 정신은 뭐예요? 성혜교하고 태양의 후예 송중기하고 나오잖아요. 어떻게 해서 군이 왜 군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송중기가 얘기하잖아요. 군인은 군복이 수의가 될 수 있는 사람이다. 그걸 각오하고 나가는 거예요. 각오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가도 내가 얼마 전에 경영 단계에서 잘 살 수 있는데 내 새로운 거에 내 걸고 새롭게 투자해 보겠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을 정신이라고 부르죠. 뭐 여기 우리 이제 저기도 기자 출신도 계시지만 기자 정신, 어떤 금력이나 권력에 굴하지 않고 정론을 쓰겠다. 그래서 기자 정신이 뭐 사라졌다. 뭐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 그래서 요 단계로 올수록 그 기업은 어떻게 돼요? 지속성이 커지는 거죠. 커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스타트업들 강의할 때 강의 제목이 창업가에서 기업가로. 너희들 목표는 뭐야? 기업가가 되는 거야. 기업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대개 이제 이병철 회장님이나 정주 회장님은 사업가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기업가라고 얘기하지. 대개 사업가라고 얘기할 때는 어떻게 돼요? 한 품목이나 그 한 분야를 몇십 년 동안, 야, 너 뭐하냐? 나 이 사업해. 그런 분들은 이제 사업가라고 얘기하고, 기업가는 이제 그 사업을 여러 개 가진 분이니까 이분들은 사실 뭐가 중요해요? 경영자가 중요하다. 맡길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이병철 회장님은 이제 사람을, 인재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이렇게 창업부에서 기업가로 이제 발전을 하는데, 제가 볼 때 이렇게 발전하는 소위 말하면 CEO나 오너가 이런 경영 활동을 하는데, 그럼 이분들이 기업의 지속을 위해서 이런 경영 활동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거, 가장 중요한 기본적 조건, 어떤 있어도 이거는 꼭 있어야 된다. 이게 뭘까? 이제 그거를 사실 많이 연구했어요. 왜? 그건 뭐 후배들한테 이제 전수를 해줘야 되니까. 근데 결정적으로 제가, 이거를 좀 더 강하게 얘기해야 되겠다. 제가 그렇게 얘기하게 된 계기는 손흥민 선수 아버지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손흥민 선수 아버지가 책을 썼는데, 모든 것은 기본에서 출발한다. 그 책을 썼는데 3년 전, 4년 됐네요 벌써. 4년 전에 이제 손흥민 선수 아버님을 모셔갖고 우리 조찬 포럼에서 이제 강연을 했는데, 이분이 외부 강연을 한 적이 없어. 춘천고등학교 동창회에서 5분 인사 강연한 거밖에 없어. 근데 저랑 2시간 동안 했어요. 토크로. 근데 이분이 2시간 내내 강조한 게 뭐냐? 기분이야. 그러면 손흥민 선수가 아직도 저렇게 이제 능력을 발휘하고 하는데, 이분은 이렇게 생각했더라고. 본인이 현대 축구단에 있다가 31살에 이제
결국 이제 은퇴를 했는데 아들이 국민학교 3학년 때 축구하겠다고 이제 나섰단 말이에요. 그 형도 이제 축구 선수죠. 그때 자기가 그렇게 생각했대. 무슨 일이 있어도 얘는 이 기본은 확실히 해주고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대요. 그래서 그분이 생각한 손흥민 선수의 가장 중요한 기본이 첫 번째가 뭐냐? 양발을 다 써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아무래도 동양 선수 키가 작잖아요. 이게 뭐 지금은 이제 그래도 괜찮지만 그래도 몸집이라는 게 작잖아요. 그러니까 한 발로만 오른발잡인데 한 발로만 갖고 슛해갖고는 안 된다. 안 된다. 야, 그래갖고요. 그 어린애를 뭐 신발 실 때나 바지 입을 때나 뭐 할 때나 항상 왼발을 먼저 쓰게 하고 이 오른발을 많이 못 쓰게 여기다 앞핀 비슷한 거 있잖아요. 그걸 계속 왼발을 훈련시켰대. 그러니까 어느 시점이 되니까 이제 왼발하고 오른발 워낙 이제 그렇게 훈련하니까.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100골 넣었을 때 프리미어 100골 넣었을 때 왼발로 슛한 게 44골. 44골. 오른발이 51골. 헤딩이 4골.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손흥민 선수가 지금 누구죠? 이강인 선수처럼 오른발만 썼다면 제가 볼 때 지금의 손흥민은 불가능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공이 와도 그냥 그대로 슛을 하잖아요. 이게. 그리고 또 하나 국민학교 3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일체 슛을 못하게 했대. 축구의 기본은 뭐냐? 드리블하고 패스다. 드리블. 6년 동안 얼마나 걔도 축구 찬데 이거 슛도 못 시켰어. 일체 못하게 했대. 동북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서 처음 슛했대. 무조건 드리블, 패스. 이거 안 되면 안 된다. 자, 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독하다.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분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자기가 해보니까 운동선수들이요. 항상 컨디션이 좋을 수가 없대. 이게 기복이 있대. 뭐 몇 게임 못 넣고 뭐의 기복이. 근데 자기가 보니까 기본기가 돼 있는 사람은 슬럼프에서 빨리 나온대. 빨리 빠져나온대. 근데 이 기본이 안 돼 있잖아요? 슬럼프 한번 가잖아요? 어렵대. 그래서 그분은 굉장히 아주 그걸 뭐 거의 뭐 그냥 2시간 내내 그걸 강조했죠.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이 우리 CEO들한테도 이걸 확실히 내가 전수시켜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인데,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CEO가 경영활동이나 사업활동에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뭐냐? 2가지. 하나는 변화를 읽는 눈이고 힘이죠. 이 변화를 어떻게. 또 하나는 뭐예요? 사람을 보는. 이 2가지예요. 이 2가지 중에 하나가 적어도, 그러니까 변화는 잘 읽고 기회 포착과 위기와 관리를 잘하는데 사람을 볼 줄 모른다. 그거는 회사가 커지지 않아. 사람은 잘 보고 사람은 잘 쓰는데 이게 지금 투자할 때인지 나갈 때인지 그 변화의 때를 제대로 모른다. 커지지 않아요. 결국은 이 2개 만나야 돼. 2개가 만나야 돼. 그러니까 사실 이 사람 보는 것만 갖고도 한 3시간, 한 4시간 강의예요. 이게. 근데 그냥 뭐 오늘은 이게 아니니까 그냥 한 가지 저한테 많은 사람들이 물어봐서 제가 하는데, 제가 해본 경우는 사람이 이거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구심력과 원심력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구심력은 뭐냐면 나를 향해서 오는 사람이에요. 나와 뭐 어떤 게 있는 거야? 중력 관계에 있는 거야. 나와. 그 사람만 만나면 좋아. 그 사람 전화 오면 좋아. 그 사람이 오면 좋아. 그 구심력인 사람들이 있어야 돼. 사회에서. 그러니까 아까 우리 김영주 대표가 저한테 강의 요청했는데 될 줄 저는 아주 기쁜 마음으로 했어요. 왜? 김 대표하고 나하고는 구심력이거든.
박수 한번 치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90력이니까 뭐 장소, 그게 무슨 문제가 돼. 아니, 90력에 있는 사람이, 형님, 이렇게 제가 이거 하는데 해주십시오. 그거 내 돈 내고라도 해야지. 그거는, 이게. 그러니까, 자기가 90력 안에 있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결혼식 하면 가야 되고, 장례식 청혼이라도 가야 되고, 그 90력을 관리할 줄 알아야 돼요. 관리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이게 없이 그냥 그 사람이나 이 사람이나 그때 뭐 자기 기분 안 돼. 그거는 어리석은 사람들. 그리고 이 사람은 뭔가 의도를 갖고 자꾸만 접근해. 그 다음에 약속 때 이건 뭐야? 원심력이죠. 멀리. 야, 너는 물론 그 사람을 미워하고 올 필요는 없지만 넌 좀 떨어져 있어. 제가 보면은 이거를 구별할 줄 몰라, 이거를. 그러니까, 자기 90력의 영향력이 큰 사람은 어떻게 돼요?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그러면 어떤 사람이 90력이고 어떤 사람이 원심력이냐? 물론 뭐 고등학교 동창도 있고 다 있을 때 그냥 저는 저 나름대로는 90력은 뭐예요? 이타적인 사람이죠. 원심력은 뭐예요? 이기예요. 전 딱 이 두 가지만 봐요. 두 가지만 봐요. 이 사람은 모든 행동의 기준이 자기구나. 그거는 멀리하죠. 그거는 멀리. 이 사람은 뭔가 남을 배려하고 남을 이해하고 또 뭔가 남과 같이 공감할 줄 아는구나. 그거는 가까이 해요. 그걸 오래 가요. 오래 가요. 저는 아주 지금 저희 회원도 500명이 넘고 그러는데 제가 다 일일이 다 하는데 전 딱 해요. 딱 봐요. 벌써 모든 기준이 나야. 나. 내가 잘 됐다. 그래서 우리 정치인들 그런 사람 많잖아요. 그거는 나한테 가까이 오지 말고 네가 열심히 해라. 나는 그거 필요하지 않다. 근데 같은 사회적 친구라도 어떻게 돼요? 배려하고 또 얘기하면 같이 하고. 그거는 뭐예요? 가까이 오는. 이기와 이타. 선과 악이 아니라 그 사람은 그렇게 태어났어요. 자기가 이게 몰라요. 근데 이게 얼마 전에 그 연대 농구단의 전설적인 최희양 감독 얘기 들어보니까 제가 질문을 했거든요. 왜 스타 플레이어는 훌륭한 감독이 되기 어려운가? 명쾌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스타 플레이어 중에 훌륭한 감독이 없잖아요. 이승엽, 이만수, 이충희, 차범근, 훌륭한 감독이 없잖아요. 근데 딱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스타 플레이어는요, 다른 사람을 의식할 필요가 없었대요. 왜? 자기가 잘하니까. 이게. 그러니까 감독이 됐잖아? 근데 그 중에, 선수 중에 얘가 슛을 왜 못 넣는지 모른대. 왜? 자기는 너무 쉽게 넣었으니까. 그러니까 리더가 될 수 없대. 리더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러더라고. 어떤 경우도 자기가 독자적으로 의사결정할 수밖에 없다. 리더는 어떤 경우도 선수들을 사랑해야 된다. 사랑해야 돼. 얘는 못해, 얘 잘해. 그게 아니라 그 선수를 다 사랑해서 걔들이 잘해줘야 내 성적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스텝 플레이어 감독은 쟤는 왜 못하지? 안 된다. 박수 한번 치고. 안 된대. 이게. 그래서, 이 사람 이병철 회장님은 그냥 평생을 여기에 26년간 신입사원 면접을 직접 보셨으니까. 26년간. 1957년부터 1983년까지 저희들도 마찬가지 77년도. 이병철이 직접 앉아. 옆에 배훈학 씨가 앉아있는지 잘 모르겠. 직접 보는 거예요. 직접. 그래서 제가 비서실 87년도에 갔을 때 살아계실 때죠. 그때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들어갔고 또 많은 사람이 왜 회장님 그 신입사원 그 20대 걔들 뽑는데 보십니까? 건강도 안 좋은데 막 그랬는데 그냥 한마디로 이병철 회장이 이렇게 얘기했어. 너희들한테 맡기면 임원 정도 될 사람밖에 못 뽑는다. 사장이 매일 보는 게 누구야? 임원.
내가 봐야 누가 사장감인 줄 알 수 있다. 그거를 나보기 포기하라고. 이야, 정말 대단한 얘기. 그래서 꼭 있죠. 사람들끼리 만나면요, 이거 놓치면 안 돼요. 꼭 이기냐 이타냐, 그 다음에 진실이냐 의도냐. 진실을 얘기했잖아요. 그럼 오래 가요. 의도가 있잖아요, 오래 안 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리더가 되려면, 왜 리더라는 건 내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일을 하는 거니까 그걸 정확히 알아서 적재적소 해놔야 기업 경영이 어떻게 돼요? 오래 가는 거죠. 자, 요 정도. 오늘 주제는, 자, AI를 중심으로 한 이 변화를 우리가 어떻게 이제 관리하고 이제 판단할 거냐인데, 이 변화가 왜 중요하냐면 결국 이 변화 때문에 위기와 뭐가 오는 거예요? 기회가 오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가 없으면 뭐 아무 위기 기회도 없잖아요, 이게. 근데 지금 오고 있는 변화 중에서 가장 이제 큰 변화가 AI라고 하는 변화인데, 오늘 이세돌 선수가 이러더라고. 이세돌 이제 구단이라고 그래야 되나? 이세돌 선수가 자기가 2016년 3월에 이제 바둑을 뒀잖아요. 이제 AI 알파고하고 뒀는데 4번 대국의 78번째, 그러니까 79번째 수에서 기가 막힌 수를 둬갖고 이제 처음으로 이제 한 번 이겼는데, 2016년에 자기가 바둑을 두고 이제 AI를 알게 돼서 AI랑 이제 기보 연습을 하는데, 바둑 선수 중에서 AI를 멀리한 선수는 다 탈락했대. 다 탈락. AI 그까짓 게 뭐야? 난 그런 거 잘 몰라. 난 그냥 우리끼리 다 탈락했대. 근데 그때 이거 중요한데, 그래 AI로 훈련한 바둑 기사는 다 올라간대. 다 올라간대. 그러니까 이만큼 이제 이게 무서운 거죠, 이게. 그러면 어떻게 해서 AI라고 하는 새로운 이런 변화를 우리가 위기가 오고 기회로 판단할 거냐. 기본적으로 이 변화는 이제 우리가 큰 변화는 메가 트렌드라고 그러죠. 이 큰 변화에 대해서 제일 정확히 얘기한 사람은 엘빈 토플러 박사예요. The Wave of Wealth. 그러니까 이분은 제3의 물결이라는 책을 쓰면서 결국은 부라고 하는 것, 그 시대에 부를 가져오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물결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부의 주인공이 되려면, 부를 가지려면 어떻게 돼요? 물결에 뭐가 되는 거예요?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물결이 어떤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분은 역사적으로 이 물결을 연구하는 거죠. 그래서 크게 그 물결을 4개로 설명했어요. 이 당시에 1980년에 제3의 물결이라는 책이 정말 third wave, 정말 뭐 지금까지도 이제 베스트셀러인데 전체적으로 물결을 얘기했죠. 그래서 제1의 물결은 농업혁명, 인류가 농사를 짓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농업혁명 시대의 이 부의 원동력은 뭐예요? 토지죠. 그 다음에 이제 1770년도부터 제임스 와트가 증기기관을 만들면서 공업혁명이 서유럽에서 나타났죠. 이 공업혁명 시대의 부의 원천은 뭐예요? 공장이죠. 공장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이제 근대화죠. 우리가 얘기한 근대화하고 산업화를 우리는 좀 늦게 받았어요. 근데 늦게 받은 이유가 뭐냐? 일본. 우리가 이제 1868년에 일본은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이제 그 공업화를 이제 가져왔단 말이에요. 1920년도에 이미 일본이라는 나라는 이미 노벨상 수상자를 갖다가 데려다가 교육을 들었어요. 이런 애들이 이제 결국은 유가 히데키 이제 이런 애들이 되고, 아인슈타인이 노벨 물리학상 받았다는 그 통보를 일본에 강의하러 가는 배 안에서 받은 거예요. 배 안에. 일본은 이제 이걸 일찍 시작했죠. 그리고 공업화가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1945년에 해방이 됐는데 요 1910년에서 45년 동안 한반도 조선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일본의
영구 조선 지배 음모론이 일어나. 아마 2차 대전에서 저렇게 안 됐으면은 지금까지도 우리는 일본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 음모가 뭐냐? 조선인한테는 영원히 기술을 가르치지 않는다. 조선인은요, 일본의 공과대학에 입학할 수가 없어요. 없어요. 과학자는 몇 명이죠. 그러니까 판사, 검사, 뭐 관리, 뭐 국회의원은 다 될 수 있어. 근데 그 당시에 조선인은 와세다 공대, 뭐 예를 들면 개요 공대, 동경 공대 입학. 그러니까 일본 애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공업화 시대에 조선인이 기술을 배우지 못해서 공장을 갖지 못하면 얘들은 영원히 부자가 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일하게 한 명이요. 1941년도에 와세다 대학교 광산과에 들어갔다가 45년 2월 달에 한 명이 유일하게 졸업해요. 그 아버님이 국회의원이에요. 참여. 그래서 유일하게 졸업. 그 사람이 그분이 누구냐면 초대 과학기술부 장관은 최영석이에요. 그래서 해방되고 난 다음에 최영석 그분이 정식으로 엔지니어 공과대학 나온 사람이 나 하나인데 내가 대한민국의 공업발전에서 헌신하겠다. 그럼 미국 유학 가갖고 퀴스트 뭐 다 맞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이 들어갔는데 그분이 다니다가 해방되고 저기 했어. 중퇴직이니까 졸업 못. 1945년 3월에 처음으로 한국 사람이 또 하나가 와세다 공대 기계공학과에 한 명이 들어가서 3월달이니까. 근데 8월에 됐잖아. 안 됐잖아. 이게 누구냐면 박태준. 포스코 박태준.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박태준한테 포스코를 맡기면서 자네는 원래 엔지니어 출신 아닌가. 그래갖고 포스코를 맡긴 거예요.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늦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왜? 그러다가 이제 1954년에 이승만 대통령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하와이 가갖고 모금해서 인하공대 만들고 이제 막 쫙 나오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세계 우리가 뭐 4위, 5위에 이제 제조업 강국으로 이제 지금 나타나요. 근데 이런 제조업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죠. 예를 들면 뭐 임금이 올라가고 환경의 문제가 나오고 그다음에 지대가 올라가고 또 이제 후발국이 따라오면서 이 제조업은 점점 중진국이나 후진국으로 넘겨주고 선진국에서 이제 점점 발을 빼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뭐 마가 이제 일본 같은 뭐 미국 같은 데가 뭐 배를 못 만들어갖고 지금 그런 시대가 오는데 이때 엘빈 토플러 박사는 1970년대부터 시작된 70년대 말에 시작된 컴퓨터의 변화를 보면서 자 이제 제조업으로 돈을 버는 시대는 지나고 이제 새로운 물결이 나타난다. 그래서 이제 나온 게 제3의 물결이라는 책이고 이거를 이제 엘빈 토플러 박사는 정보와 지식의 혁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정보와 지식의 혁명의 주인공이 이제 부를 갖게 된다. 국가나 기업이나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정보와 혁명이 먼저 나오죠. 첫 번째 뭐가 나와요? 컴퓨터가 나오죠. 1970년대 중반에 나오고 80년도에 컴퓨터에 뭐가 들어가요? 소프트웨어가 들어가죠. 지금 미국이 뭐 마이크로소프트부터 뭐 다 소프트웨어를 다 쥐고 있는데 우리는 못했죠. 왜? 우리는 카피. 우리 게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가 1995년도부터 뭐가 사이버 공간이 나오죠. 인터넷이 나오죠. 그래서 인터넷 사이버 공간이 나오면서 www.com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 www.com의 사이버 공간이 원활하게 돌아가려면 뭐가 돼야 되냐? 통신망이 강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다행히 초고속 통신망이 잘 돼 있었어요.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노태우 다 뭐 김영삼 대통령 다 거치면서 이 통신 우리가 북한하고 이제 전쟁해야 되니까 이거는 굉장히 육성해갖고 이 통신망이 강해서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인터넷 강국이다 이런 얘기를 듣고 여기서 수많은 벤처 기업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저도
삼성물산 임원 때려치고 이제 옥신이라고 하는 회사를 만들어서 새로운 사이버 공간에서 이커머스를 해보자. 그래서 이제 99년 9월 1일 날 이제 만들고 인터넷 기업협회 초대 회장하고 옥션을 이제 상장시키고 미국 이베이에 이제 매각하면서 이때 제가 뼈저리게 느낀 게 있어요. 자, 제가 가끔 그런 얘기해요. 자, CEO들은 왜 독방 주고 그 다음에 비서 주고 차 주고 연봉을 많이 줄까? 왜 저렇게 많은 대우를 해줘야 될까? 그러면 CEO와 나머지 그 직원들과의 가장 큰 차이는 뭘까? 저는 지금도 그런 생각이 많아요. CEO는요,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거를 그 CEO의 눈에는 보여요. 결국 이리로 가야 돼. 그게 보이나? 그 인사이트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일찍 인터넷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다 인터넷으로 바뀔 것 같은 거야. 뭐 학원서부터 뭐 커머스부터 이거 인터넷으로 다 바뀐다. 그러니까 인터넷 교육 초대자이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했겠어요. 인터넷으로 바꾸세요. 인터넷으로 바꾸세요. 인터넷. 제 얘기 듣고요. 기존에 돈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기존에 뭐 중견기업 제 얘기 듣고 바뀐 사람 한 명도 없어. 한 명도 없어. 한 명도. 지금 대기업이 인터넷 제대로 오는 데가 어디 있어? 한 명도. 그래서 너무 제가 안타까워서 분석을 해봤어요. 왜 이분들은 돈이 있는데 안 바뀔까? 그래서 이제 제가 강의할 때마다 얘기했지만 분석해봤더니 그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개를 키우고 있더래요. 개 키운다. 그거는 고정관념이에요. 그 사람 안 바뀌어. 개 키우는 사람은 안 바뀌어. 얼마 전에 누구랑 얘기하는데 그 부인이 뭐 어디 이제 일을 나가서 해외 출장 갔다 왔어. 해외 출장 8일 만에 돌아왔는데 자기는 안 찾고 집에서 키우는 개가 애완견이 아니라 벌이에요. 여러분 선입견이라고 들어봤어? 선입견. 한 마리 더 있어. 뭐? 편견. 자기 머릿속에 이미 선입견이 그거 은행 업무 유통 그거 내가 잘 꽉 차 있는 거야. 꽉 차 있는 거야. 그리고 걔 안 돼. 편견이 꽉 차 있는 거야. 그러니까 새로운 게 어떻게 돼요? 투하지 못하는 거야. 새로운 게. 그러니까 이 새로운 변화가 왔는데 이게 들어가서 그 안에서 그 변화를 유도해야 될 거 아니야. 못해. 야, 네가 뭐하니? 야, 제가 그때 너무너무나 절실히 느끼고 그 뒤에 뭐 메가스타 손준 이런 사람은 온라인으로 엄청 돈 버는데 무슨 뭐 대한 교과 이때 절실히 느꼈어. 리더를 망치게 하는 건 뭐다? 고정관념이다. 그래서 리더는요 겸손해야 돼. Stay foolish, stay hungry. 그래서 항상 얘기하죠. 리더는 손이 세 개다. 오른손, 왼손, 겸손. 손이 세 개다. 제가 오른손, 왼손 그러면 겸손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른손, 왼손, 겸손. 박수 한번 치고. 겸손해. 리더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조직은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나와요? 여기서 모바일이 나와요. 이 2010년도에 이것도요 얘기하면 길어. 2007년도에 이제 아이폰이 나왔거든요. 그럼 우리나라도 그거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삼성과 LG가 준비가 안 돼요. 계속 막는 거예요. 계속.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콘텐츠를 하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빨리 어떻게 돼요? 스마트폰이 와서 거기다 장착을 해야 되는데 계속 안 하니까 어떻게 돼? SKT 프로토콜 다르고 LG 프로토콜 다르고 KT 프로토콜 다르고 그러니까 우리는 콘텐츠 하는 사람이 거기 가서 LG를 LG대로 맞춰야 되고 근데 이건 S타 하니까 한 놈만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콘텐츠 업계에서 계속 왜 스마트폰 못 들어오냐. 그러니까 KT의 이석채 회장이 결심을 한 거야.
야 좋아, 우리 저 아이폰 갖고 우리가 할게. 그래서 2009년 11월 30일 날 잠실 운동장에서 개통한 거예요. 그때 제가 거기 가서 거의 뭐 몇 순위 안에 들 정도로 개통 받아왔고 아직도 쓰고 있지만은, 근데 이때 LG와 삼성의 운명이 엇갈려요. 2009년 11월 30일 날 아이폰이, 우리나라의 아이폰 3가 개통했단 말이에요. 삼성의 이건희 회장은 큰일 났다. 6개월 이내 아이폰 따라잡아라. 그게 12월 1일 날 지시네. LG는 2009년도에 우리가 피처폰이라고 그러죠. 일반 그 스마트폰이 되는 피처폰. 이게 이익이 너무 많이 난 거야. 2조. 그때 뭐 왜 많았잖아요. 그 프라다 폰, 뭐 사이언, 뭐 LG가 엄청 잘 됐어. 우리 그 남영부 회장은 야 그거 스마트폰 그 비싼 거 그거 아니야. 근데 불안하잖아. 그러니까 맥킨지에다가 의뢰를 한 거야. 불안하니까 이건희 회장은 그냥 바로 본인이 결정하고 얼마 준 줄 알아요? 100억 줬어. 맥킨지 역사상 최악의 리포트. 뭔지 알아요? 결론이 스마트폰은 찻잔 속의 태풍이다. 삼성은 그냥 죽지 않는 살기로 그냥 대구 시간 음식 개발하고 있고, LG는 그거 그러다가 지금 이제 하고 있는 MW 2010년에 MWC 바르셀로나 지금 하고 있죠. 거기 딱 가보니까 다 스마트폰으로 바뀐 거야. 그때 큰일 났구나. 내가 그 중간에 사장 바꾸고 했는데 10년 동안 한 20조 날리고 결국은 2021년 6월에 포기했어요. LG는 저희가 없죠. 스마트폰이 없죠. 그게 있으면은 가전하고 TV하고 다 연동해갖고 할 텐데 없어요. 그러니까 저 기술의 변곡점에서 리더가 어떻게 이거를 갖다가 판단하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모바일 뒤에 이제 우리가 이제 웹 3.0이라고 그러죠. AX, DX, 블록체인, 메타, 6G 이런 이제 변화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전체 이런 변화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니까 디지털하고 전자화, 우리가 얘기한 전자화의 차이는 뭐냐면, 전자화는 컴퓨터가 읽을 수 있도록 기존의 데이터를 컴퓨터 언어로 바꿔주는 거건 전자화. 우리가 전자정보라고 합니다. 디지털의 특징은 뭐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디지털의 특징은 뭐냐면 업데이트, 리얼타임. 내가 하고 있는 게 리얼타임으로 업데이트 돼 있지 않잖아요. 그건 디지털이야. 이 리얼타임으로 업데이트하는 거, 이걸 누가 제일 못해요? 정부가 제일 못하죠. 누가 제일 못해요? 공공기관이 제일 못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개통은 그럴듯하게 하는데 한 달 뒤에 가보면 다시 됐어요. 다시. 제가 종합상사 출신 아닙니까? 얼마나 알리바바가 중국에 있는 거 저 새끼들을 얼마나 제가 그냥 저걸 했겠어요. 그거를요 2000년도에 옥션 할 때 정부에다가 몇 번 얘기했어요. 우리 중소기업을 위해서도 대한민국도 알리바바를 능가하는 게 있어야 된다. 다 그 당시에 상공부 차관부 다 친구들이거든. 다 알아. 무역협회하고 코트라 다 불렀어. 무역협회는 돈이 막 그냥 그 고액서금 어마어마해. 코트라도 정부들이 어마어마해. 만들어. 알리바바를 능가하는 거. 만들다가 다시. 처음에 업체 들어와서 만들고 되는데 뭐가 안 돼? 업데이트가. 왜? 걔들 내가 코트라 들어왔으면 나도 코트라 사장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니야. 거기서 매일 그거 할 수 있어. 내가 무역협회 들어왔으면 나도 해외 지구 가봐야 될 거 아니야. 매일 그거 할 수 있어. 아직도 못. 아직도. 그래서 제가 화가 나갖고 이번에 만들었어요. 3월 만에. KBX 500이라고 대한민국의 모든 스타트업의 정보를 다 넣고 이제 하는 플랫폼을 이번에
안 들어갔고 이제 오픈합니다. 필생이 없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리얼타임으로 업데이트해라. 그러고 있는데 또 다른 제3의 물결에서 또 다른 변화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AI입니다. 자, 이 AI는 실제적으로 왜 나왔냐? 이 원혼의 뿌리를 알아야 되는데 이거는 2016년 1월 달에 다보스 포럼에서 슈바프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앞으로의 시대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때 4차 산업혁명이란 말이 처음 나온 거예요. 물론 뭐 1차는 뭐 저기 분야 연구, 그 다음에 2차 포드, 3차는 정보화, 이번엔 4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때의 4차 산업혁명 때 나온 게 세 가지예요. 하나는 초연결, IoT죠. 그 다음에 초지능, AI죠. 그 다음에 자율화, 무인화, 자율자동차하고 로봇하고 무인화. 요 세 개가 이때 주제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왜 슈바프나 이 당시에 다보스 프로그램에 있는 사람은 앞으로 이 시대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온다고 얘기했을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거예요. 뭐냐면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을 비롯해서 중진국 전부 다 뭐 한다는 거예요? 인구가 감소한다는 거예요. 인구가 감소하면요 노동의 생산량이 감소한다는 거예요. 감소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세계 경제가 침체합니다. 매출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유지하려고 그러면 아무리 인구가 줄어도 지금 이상의 어떻게 돼요? 1%가 2%는 성장을 해야 돼. 성장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프로덕트가 나와야 돼.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돼? 인구는 줄어들고 있어. 중국도 줄어들고 있어. 그러니까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을 누군가가 대신해서 그 이상의 아웃풋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서 줄어. 여기서 줄어. 박수.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초연결과 초지능과 자율화, 무인화 전체를 합쳐서 이제 하나의 플랫폼이 나오기 시작해. 그게 이제 소위 말하면 AI가 나오시죠. 자, 여기서 자, Artificial Intelligence. 자, 여기서 인텔리전스란 말을 쓰는 게 제일 중요해요. 왜 인텔리전스란 말을? 이건 지능이란 말이에요. 인포메이션이 아니라 지능. 지능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생각을 갖고 판단을 돼. 내가. 예를 들면 정보는 기존에 있는 걸 옮길 수 있어. 근데 지능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나는 이렇게 판단하고 근데 그게 인간의 이성의 끝이거든. 이성. 칸트가 얘기한. 그러니까 이 지능은 인간이 가지는 정말 최고의 추론 과정인데 이걸 누가 갖기 시작했다고? 기계가. 기계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의 그 높은 단계를 이제 기계가 대신하기 시작했다. 이거는 엄청난 혁명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인텔리전스란 단어를 쓰려면 자기 나름대로 뭐가 있어요? 전략이 있어야 돼요. 자기 나름대로 뭐가 있어야 돼요? 콘텐츠가 있어야 돼요. 자기 나름대로 뭐가 있어야 돼요? 노하우가 있어야 돼요. 자기 나름대로 뭐가 있어야 돼요?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요게 인텔리전스 영역. 그러니까 그 전에 있었던 인포메이션 영역, 다시 말해서 원본을 그대로 가져와서 내 머릿속에 옮겨놓는 인포메이션 영역에서 이쪽으로 가는 사람만 살아남고 이쪽으로 가는 이거를 기계로 대신해보자. 그게 AI.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게 파워포인트로 강의를 파워포인트 강의하면 10시간 해요. 이게. 그리고 듣는 사람이 뭐냐면 왜 저거는 안 하고 가요? 저것도 중요해. 그러니까 못해. 그러니까 머릿속에 제가 다 있기 때문에 그냥 이거 하나 들고 하는 거야. 이거 하나 들고. 그리고 후배들은 형님 아무것도 안 보고 몇 시간 가요? 6시간 하지.
저는 20분만 안에 안 봐도 도저히 이게 말이 안 나오는데. 야, 나훈아가 가사 보고 노래 부르냐, 이 자식. 이게 그러니까 전략과 콘텐츠와 노하우와 그 다음에 자기 스토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2016년에 알파고가 나오면서 인공지능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이제 본격화되는데, 이때는 이 인공지능이 뭐냐면 기계학습을 통해서 데이터를 주면 이 데이터가 맞냐 틀리냐, 예를 들면 뭐 고양이냐 개냐, 이 데이터를 가지고 뭘 하냐면 기계학습을 통해서 추론을 해요. 근데 이 추론이 어떻게 나오냐면 확률로 나와요. 그러니까 그때 4국에서 79수를 이세돌이 딱 뒀거든. 그러면 이제 알파고가 그걸 추론해서 다음 수를 들 거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나오냐면 요 수는 80%, 요거는 20% 이게 쫙 나오는데, 이게 79를 딱 드니까 그게 헷갈린 거야. 이 수를 둬도 48%, 이 수를 둬도 이게 판단을 못 내는 거야, 얘가. 그 추론으로. 그러니까 왕이라는 애가 이거 어디다 둬? 그러다 결국은 진 건데, 이게 확률로 나와. 확률로.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 뭐 불량품 찾아내는 데서부터 시작해갖고, 그다음에 의료 뭐 엑스레이 뭐 뷰시나 뭐 뷰노 이런 데처럼 엑스레이 하는 것처럼 이 추론 과정을 지나다가 2022년 11월 30일 날 역사적인 사건이 나온 거죠. 요게 이제 우리가 챗GPT는 뭐냐면 LLM이죠. 라지 랭귀지 모델. 이 세상에 나와 있는 모든 문서로 된, 글자로 된 책을 다 공부해갖고 내가 질문하면 그 안에서 공부한 걸 갖고 나한테 맞게 제너레이팅 내놔줘. 그러니까 이 LLM 단계에서는 뭐가 중요하냐? 질문이죠. 어떻게 질문하느냐에 따라서 대답이 어떻게 돼요? 똑같은 것도 대답이 달라요. 어떻게 질문하느냐? 근데 이 질문 잘한 사람이 누구야? 철학. 그러니까 뭐가 중요해지는 거야? 인문학이 중요해지는 거야. 밑에 있는 거는 다 똑같아. 중학생이 물어보나 뭐 교수가 물어보나 나오는 답은 똑같아. 똑같이 물어보는 거야. 그럼 그걸 어떻게 물어보는 거야? 제가요, 이 챗GPT 때문에 가정에 평화가 왔어요. 아니, 집사람하고 저하고 성당을 다니는데 부부 독서를 하거든요. 그건 굉장히 말든 뭐 반보사 동달. 그래서 신부님이 5년 되면요, 성당은 주임 신부 5년 되면 옮겨요. 그 이제 신부님 가시는데 이제 전별금하고 그다음에 편지하고 이렇게 써갖고 신부님한테 이제 드려요. 근데 전별금 뭐 어떻게 말하려고 했는데 편지를 못 써요. 이분은 가족때 총장까지 지내고 헌분한테 내가 그동안 수고하셨어요. 주님의 은총이 가득히. 그래서 이제 고민하고 있다가 날짜는 임박해오지. 에라 모르겠다. 챗GPT한테 물어보자. 그래서 이분이 이런 분이고 이런데 어떻게 편지를 쓰면 좋겠냐 그랬더니 이 자식이 1, 2, 3, 4, 5 해갖고 쫙 내주더라고. 근데 3하고 4는 꿈에도 내가 생각 안 한 거야. 꿈에도. 그래서 그래갖고 이제 그걸 섞어갖고 쫙 1페이지 썩 이제 돈을 넣고 집사람하고 이제 막 일어서려 하는데 집사람이 여보 뭐라고 썼어? 그냥 썼어. 그냥 드리면 그래 내가 봐야지. 신부님한테 보내는 거를 당신 마음대로 보내면 돼. 그래서 딱 줬더니 당신 신심이 이렇게 깊은 줄 몰라요. 그 다음부터 가정에 평화가 오는데 챗GPT 돈 내는 거 안 아까워 이게. 그러니까 이제 거의 누가 지식이 많다, 누가 아는 게 많다, 그런 건 거의 재료로 되는 거예요. 이제 누가 물어봐서 그 수많은 거대한 호수 속에서 내가 원하는 거를 누가 찾아낼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시대로 넘어왔죠. 이게 넘어왔는데 요 챗GPT가 지금도 요게 2달 만에 1억 명이 사용하기 시작하니까 교수님들은 다 한 달에 30만 원짜리 다 쓰더라고. 이게
저기도 쓴다는 거 아니야. 황석영 작가도 이거 쓴다는 거 아니야. 그거 안 쓰는 게 바보지. 그거 뭐 소설이 더 잘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되는데, 여기서 이게 2022년도 11월 30일 날 돌풍을 일면서 이게 발전이 되면서 두 가지의 또 다른 변화가 오기 시작해요. 그게 하나가 AI 에이전트라는 거고 또 하나가 피지컬 AI예요. 이게 이제 큰 변화, 이건 정말 큰 변화. 그러니까 AI 에이전트는 비서죠. 그러니까 AI 에이전트는 내가 명령을 오면 옛날에 비서가 하던 역할을 얘가 다 해준다. 뭐 우리가 흔히 예를 들잖아요. 베트남 4박 5일 여행 스케줄 짜줘. 얘가 다 짠다고 그래. 얘가 호텔 예약까지 다 한다. 다 한다고 그래.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 옛날에는요. 법률에 대한 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따로 쓰고 인사 그럼 인사에 대한 거 따로 쓰고 우리 사스라고 하잖아. 다 따로 썼어. 근데 지금 애들 얘기 들어보면 인사과 애들이 지들이 에이전트 갖고 지들이 프로그램 만든대. 지들한테 편하게 지들이 만든다. 그러니까 좀 소프트웨어 업자가 다 망하게 생겼어. 지금 디자인이고 뭐 다 망. 왜? 에이전트가 자기가 다. 그러니까 이 에이전트의 능력이 계속 이제 올라가는데 특히 뭐가 올라가냐? 개발자들 있잖아. 그래서 딱 이렇게 얘기해. 5년 이하의 개발자들은 이제 더 이상 걔들이 하는 건 뭐예요? 이 개발 에이전트가 얘들이 다 하는 거야. 그럼 내가 이번에 이제 엔트로픽에서 클로드까지 나왔고 이제는 5년이 아니라 한 10년 정도 된 개발자가 해야 될 일도 얘가 다 얘가.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 이제 고용이 지금 이상하게 돼가요. 고용이 이제 주니어에서 10년 정도 이 고용은 더 이상 안 하고 오히려 이제 어떤 고용이 늘어나냐면 시니어 고용이 늘어나요. 걔는 그 분야의 전문가야. 그 분야를 설계할 수 있는 사람. 그 분야에 대해서 여태까지 그거 머릿속에 있었는데 못했어. 왜? 그걸 컴퓨터 언어로 개발팀에서 짜줘야 됐거든. 이게.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제가 AI 골프를 지금 하려고 그러는데 AI 골프로 만들려고 그러는데 그거를 현재 구현하려고 그러니까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개발자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이게 자바로 만드냐 뭐로 만드냐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컴퓨터 공학과에서 그 언어를 공부한 애들을 통해서 내가 얘기하는 거 구현이 됐어야 되는데 이제는 바이브 코드나 이런 걸로 야 내가 AI 골프 말이야 이렇게 하는데 짜줘. 이거 다 짜는 거야. 이게 우리가 개발자의 영역이 거의 다 없어. 뭐 법률도 마찬가지 거의 없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용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지금 오히려 그 도메인, 그 분야에서 경험이 많고 그 분야에 아주 정말 탁월한 설계자인 사람은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게 됐고 그게 아니라 그동안에 일을 받아서 수행하던 사람은 어떻게 된 거야? 일자리가 없어진 거야. 없어진 거야. 이게 지금 심각합니다. 심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도 제 이제 후배 여의도에서 세미나에서 갔더니 야 너 지금 직원이 몇 명이냐? 형님 요새는 정규 직원 안 뽑고 인턴만 6명 뽑았대. 인턴만. 정규 직원 뽑을 필요 없습니다. 그래도 뭐 일을 해야 되니까 인턴 애들만 6명 뽑아. 야 인턴을 29명이거든. 23명은 정규직이고 6명이 야 인턴을 6명씩 뽑아. 걔들 뭐 AI 뭐 다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고용에서 엄청난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까 이 AI가 기존에 실제적으로 자기가 실물에서 능력을 가진 사람은 오그먼트라고 그러는데 엄청난 증강력이 생긴 거야. 이제 예를 들면 내가 AI 골프를 하고 싶다. 골프를 30년 쳤으니까 이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됐는데 그거를 구현하려고 그랬더니 개발팀 애들이 2억 달러 3억 달러 뭐 그래 간더라 그러고 있었는데 이제 얘기하니까 그거 뭐 금방 뭐 됩니다. 자기 도메인에서 얼마나 경험과 실제적인 데이터를 쌓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시대로 넘어왔어요. 박수 한번 더 치겠습니다. 근데 한쪽
한쪽으로는 오피스에서 이런 혁명이 나오는데 또 한쪽으로는 현장, 실물에서는 더 큰 변화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 1월 달에 2025년 1월에 CS에서 젠슨 왕이 이제는 피지컬 AI 시대가 왔다. 이제 이걸 얘기를 하는 거죠. 이 피지컬 AI는 뭐예요? 물리적 AI죠. 그러니까 이제는 로봇, 자동차, 뭐 산업 현장, 그 다음에 서비스 현장, 협동 로봇. 여기에 로봇에 AI가 들어가면서 이제 인간을 대신하는 일들을 하기 시작했다. 이게요, 이 분야가 너무나 많아졌어요, 지금 보니까. 옛날에는 이 AI가 장착하기 전까지는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 자동화라고 얘기해. 그것도 로봇. 우리가 부를 때 대한민국의 로봇 그 비율이 높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 그거를 자동화야. 똑같은 거 갖다가 또 똑같은 거 하는 거야. 근데 이제 휴머노이드가 아니더라도 일반 로봇에 AI가 들어가잖아요. 카메라가 들어가잖아요. E2E 딱 들어가갖고 쫙 가다가 자재가 저기 있네? 그냥 가져가. 요새 이제 우리가 투자한 뉴빌리티 이상민 대표 29살인데 그 친구가 이제 어제 발표했거든요. 걔가 이제 하는 게 배달 로봇이에요. 배달하고 순찰 로봇. 그러니까 저 천호동이나 뭐 어디 공원 같은데 밤에 이상한 사람이 오잖아요, 이게. 얘가 그냥 다니는 거야. 다니다가 이상한 거 나오잖아? 찰칵 찍는 거야. 정확히. 아파트하고 공원 다니면서. 그러니까 그 동네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안심이 된대. 걔 다니는 거 보면, 이놈이 그래도 얘는 안 자잖아, 이게. 근데 이제 또 뭘 만들었냐면 이제 배달 로봇을 하는데 아파트에 먼저 우리는 저 옛날 아파트를 하는데 아파트에 보면은 이제 그 물건 배달이나 그걸 전부 다 그 밑에다 갖다 놓잖아요. 그럼 이제 내려와서 그걸 가져가는데 그걸 이제 로봇가 가져가는 거야. 로봇 거기다가 205호 써놓잖아. 그럼 205호 그러면 얘가 싹 가서 여기서 저 로봇에서 뭐가 나오냐? 팔이 나와. 그래서 버튼을 탁 눌러. 그러면 열리잖아. 싹 들어가. 7층. 그러면 7층 탁 눌러. 그 팔이 나오는 로봇을 개발했어. 이번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막 이거 말고도 뭐 식당서부터 뭐 어마어마한, 다시 말해서 여기에 AI, 다시 말해서 판단 능력을 가진 AI. 그것도 이제는 뭐예요? 물체. 뭐 시각 이런 거를 가지고 판단하는 물체에 인간과 닮은 로봇가 나오면서 급속히 바뀌고 있어. 근데 여기에 적응 못한 애들이 어디냐? 독일이야. 독일 제조업이요. 지금 다 작살나고 있어. 독일은 경제 성장률 2%도 안 돼. 옛날엔 독일이 안 돼. 왜 그러냐면 이게요. 이제는 제조업이 아니라 소프트웨어가 되다 보니까 옛날에는 신상품이다 그러면 모양이 바뀌어야 되잖아. 이제는 신상품이라 그러면 뭐야? 기능이 바뀌는 거야. 애플이 신제품 발표한다 그러면 애플 모양이 어떻게 바뀌냐? 그것보다 이번에 어떤 기능이 들어갔대? 야, 신박 기능이 들어갔대? 어떤 기능이 들어갔대?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하드웨어의 수요가 점점 줄어드는 거야. 그런데다가 자동차는 다 전기차잖아. 전기차는 그냥 그 배터리하고 모듈이잖아. 그것만 갖다 끼면 되잖아. 옛날에는 자동차 바꾼다 그러면 셰시도 바꾸고 모두. 그러니까 뭐예요? 하드웨어 쪽에 있는 그 관련된 산업이 많았는데 이게 점점 줄어드니까 독일 경제가 지금 엉망이 된 거야. 거기다가 독일의 AI는 또 뒤떨어지다 보니까 엉망이 된 거야. 다행히 우리는 제조업에다가 지금 AI를 집어넣는데 AI 하는 애들은 지금 제일 목마른 게 뭐냐? 현장 데이터예요. 현장 데이터. 걔들은 현장 데이터가 있어야 어떻게 돼? 그거를 훈련시키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계속 AI 업체하고 현장인 업체를 이제 접목을 시켜주는데 이것만 잘 되면 대한민국은 오히려 새로운 제조업의 황금기를 맞이할 수 있다. 박수 한번 더 치고. 자, 전체적으로
AI라고 하는 이 엄청난 새로운 무기가 나오면서 모든 걸 다 확보했어요. 사실은 제가 시간이 많이 지났다. 제가 이제 제일 안타까운 게 교통인데요, 교통. 그렇게 부산 가서 강의하면서, 야, 니들 이것 좀 바꿔라. 부산이 교통이 엉망입니다. 예. 뭐냐면, 그러니까 인텔리전트 시스템은 카메라가, 좌회전 차가 많으네? 그러면 신호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많이 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룰베이스는 많으나, 적으나 20초 주고. 야, 이거 좀 인공지능으로 바꿔라. 내가. 그런 얘기 하는데, 지금 이제, 이러한 지금 이쪽으로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짧은 시간 안에 지금 이렇게 오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어떤 걸로 어느 분야에서 기회를 잡을 거냐.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하는데, 변화는 틀림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요 뒤에 제사의 물결, 창조 상상력, 재밌는 얘기가 많은데, 그러니까 이 알고리즘으로 이렇게 바뀌니까 이제 반작용으로 새로운 게 오는 거예요. 야, 알고리즘만 갖고 되는 게 아니야, 이 자식들아. 그래서 나오는 게 뭐예요? 창조 상상력. 그 다음에 뭐냐? 인간의 감성. 만나는 거. 그건 AI가 못하잖아. 이쪽이 중요해지죠. 이쪽이 중요해. 근데 그 얘기는 나중에 시간 있을 때 한번 얘기하기로 하고, 마지막으로 요 얘기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어떤 사람한테 운이 오느냐. 이건 오늘 보너스로 제가 하여튼 무조건 다 운 드리고 갈게. 다 운 드리고 갈게요. 저거를 연구를 많이 했는데 결론은 이거더라. 이게 운이라는 단어가요, 영어 한자 단어가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운반, 운전, 운동, 운행, 다 운자가 들어가는 건 뭐예요? 움직임.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행운, 포춘이 어떤 사람한테 오냐? 움직이는 사람한테 온다니까. 움직이는 사람. 앉아있는 사람한테 안 와. 근데 그러면 이 운이 가지고 있는 대상이 뭐냐? 두 가지예요. 하나가 귀인, 사람을 만나는 거고, 하나가 뭐를 만나는 거예요? 때를 만나는 거예요. 이게 무조건 운이 좋다. 그럼 둘 중에 하나예요. 운때가 좋았어. 그때 히딩크를 잘 만났어.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운이 좋으려면 귀인을, 사람을 만나든가 아니면 때를 만나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분명히 얘기하지만 사람은 어떻게 돼요? 찾아가서 만나야 됩니다. 찾아오는 사람은요, 20%만 받아들이세요. 나를 찾아온다는 건요,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자기 의도대로 안 되잖아요? 욕하고 다녀요. 멀리 하세요. 어떤 경우가 있어도 사람은 내가 찾아가서 두 손 잡고 그 사무실 가서 만나는 거예요. 식당에 가서 만나는 거예요. 사람은 찾아가는 거예요. 유비가 삼고초려잖아요. 찾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만나야 돼. 그러니까 내가 귀인을 만나려면 사무실 앉으면 안 돼. 그리고 이런 세미나가 있다. 또는 이런 조차 포럼이 있다. 또 저녁 때 리더십 있다. 무조건 들어오세요. 무조건. 와갖고 얘기 듣고 옆에 있는 분하고 명함 하나 이거 교환하죠. 그거를 우리가 이제 네트워크스 하드 타이스, 스트롱 타이스를 하는데, 스트롱 타이스는 혈연, 지연으로 연결된 거고, 위크 타이스는 명함을 주고받는 사이인데, 이게 인생의 운명을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데 와서 명함 주고 할 때도 정성을 다하세요. 이걸 갖다가. 지금 저희 GNG 스쿨 45명 교육시키는 거를 지금 지원해 주고 계신 분이, 여러분 아실지 몰라, 지누스라고 그 매트리스 만들다가 이제 이 조단이 넘어갔고 현대백화점에 매각을 해서 엄청난 엑시트를 해서 그 돈으로 저희들 지금 지원해 주고 계시는데, 그분 이은재 이사님 얘기 들어보면요, 그 매트리스 월마트에 납품을 하는데 이분이 80년대에
텐트를 냈어, 텐트. 진흥이라고. 그때 텐트, 배낭, 그걸 월마트에 들어가면 최고야, 미국에. 그래갖고, 한국에 그 나이도 얼마 그 텐트 배낭을 메고 월마트 상담하러 갔는데, 한국에서 뭐 오내니까 인턴 있잖아, 인턴. 거기 월마트에서 안 만날 때 인턴을 시킨 거야. 그러니까 그 인턴 뭐 나이 20살 아니야? 그 사람 앞에서 열심히 설명한 거야. 그러니까 그 인턴이, 이 사람 참 열심히 하네. 그리고 잊어버렸지. 그 다시 월마트에 갔는데, 월마트 CEO 명단에 맥밀란.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옛날 캠핑 연구도 맥밀란 아니냐, 인턴. 그랬다는 거야. 그래서 만났더니 그 월마트 CEO가 그냥 껴안으면서, 야, 그동안 어떻게 지냈냐? 일사천리로 월마트가 풀렸어. 그게 성공의 비결이에요. 누구를 만나더라도요, 최선을 다해서 만났어요. 무슨 명함 하나 누구를 하더라도 인간은 최선을 다하는 거야. 그 안에서 90년이나 50년 그 뒤에 나오는 거야. 그 뒤에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은 어떻게 해? 나가서 만나라. 박수 한번 더 치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그럼 때는 어떻게, 내가 이게 내 때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냐? 이거는 아까 제가 얘기했죠. 고정관념을 버려야 돼. 고정관념을 버려야 돼. 제가 아무리 연구해도 결국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은 새로운 거를 계속 받아들이면서 체화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AI 하면 더 AI겠지만, 제가 AI 전문가입니까? 제가 컴퓨터 공학과 나왔어요. 제가 성균관대교 법학과 나오고 종합상사에서 내가 AI를 뭘 어떻게 하는, 공부하는 거야. 계속 걔들 만나고. 이게, 제 나름대로 제어한 거예요. 제가 이번에 이제 그 플랫폼을, 우리 스타트업 플랫폼 만드는데요. 이제 보세요. 한번 우리 들어와 보세요. 내가 IR, 어디 투자를 받고 싶어, IR. 그 IR 딱 집어넣잖아요. 그럼 대한민국하고 미국에서 어느 VC가 당신한테 가능성이 크다. 그대로 다 나옵니다. 다 만들었어요. 다 만들었어요. 그거 1, 2, 3, 4 순위로 AI가 추천하도록 다 만들었어요. 왜? 만드는 애들 내가 모셔오면 되잖아. 그걸. 나는 개념만 갖고 있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기존의 생각을 버리고 새로운 생각을 넣을 때, 이게 때가 오는구나. 이거는 나한테 기회구나. 이거는 잘못하면 위기 되겠는데, 그거를 알게 돼요. 근데 명확한 건 뭐냐? 먼저 알아야 돼. 먼저 알아야 돼. 먼저 알아야 돼. 먼저 안 사람은 그게 오는 게 기다려져. 그게 늦게 알면 뭐예요? 우리 소위 말하는 똥꼬 타는 거죠. 그 나중에 무너지고 난 다음에 다시 해보려고 그래. 안 돼요. 그래서 사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이게 습관화 돼야 돼요. 이런 세미나, 포럼 이런 게 오는 게요. 습관화 돼야 돼요. 한 번 더 얘기할까요? 구자관 회장님이요. 저희 도전과 나름 이제 제가 거기 경영자문위원이거든요. 구자관 회장님이 아침에 조찬 포럼을요. 한 20군데 가세요. 지난 2월 달에도 우리 도전과 나름 왔거든요. 제가 자문위원장이니까 10년 동안 하고 있으니까 물어봐요. 아니, 회장님, 아침에, 원래 나이 들면 아침 잠이 없고요. 아침 안 먹어요. 거기 정경유도 조찬 회장이에요. 딱 이렇게 뭐라고 얘기한 줄 알아요? 사업을 해보니까 32개거든, 거의 계열사가. 밑에서 뭘 하겠다고 올라오잖아. 32개고 3조니까 새로운 게 얼마나 많겠어. 자기가 맞장구 치잖아. 그 사업은 돼. 근데 자기가 야 이게 뭐지? 그러면 안 한대. 자기를 설득시키기는 안 한대. 그러니까 이분은 저 자리에 와서 계속 듣기만 하는 거야. 그래 그때 블록체인 누가 그때 뭐 제가 처음 10년 전에 자문 올 때 6,100억인데요. 지금 3조예요. 비결은 뭐냐? 새로운 결을 어떻게 돼요? 계속 가지고 그걸 채워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도 그런 훌륭한 분을 만나는 자리, 또 새로운 생각을
체화하는 자리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